안녕하십니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선 세션에서도 안내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휴대폰 꺼주시거나 몸으로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심포지움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산문화재단 검색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생중계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이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마지막 세션 사회를 맡은 저는 동국대 재직하고 있는 황종연입니다. 오늘 발제자 먼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 선우위 관련 발제입니다. 발제자는 경희대 허머니타스 칼리지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명원 선생님이시고, 토론자는 연세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수영 선생님이십니다. 워낙 발제물을 역작을 쓰셔서 사실은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만 드리기가 무척 송구합니다. 최대한 발표 기회를 드리는 건 사회자가 말을 줄이는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해서 곧바로 발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경희대학의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그 선우희 선생님 뭐 소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또 뭐 선행 연구 또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뭐 이 논문에서는 좀 지금까지 좀 논의가 잘 안 됐던 좀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좀 그간의 어떤 연구사적 논의에서 좀 보충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민주의라고 하는 뭐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뭐 이 개념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뭐 토론이라든가 뭐 추후의 논의를 통해서 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머릿말에서는 뭐 그 선우희 선생의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월남 작가이고 또 뭐 다른 작가들하고 좀 다르게 뭐 정기적으로 보면은 뭐 1946년에 이제 월남을 그 하셨기 때문에 이른바 뭐 그 이북 체제에서 겪어야 했던 뭐 사회주의의 강화에 따른 뭐 여러 피압박 뭐 이런 경험을 사실은 뭐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 월남이 아니고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이남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모종의 이제 결심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단 이후에 생각했을 때는 좀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과는 조금 다른 좀 면모를 소설 속에서 좀 표현하지 않았는가 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해방 직전에는 뭐 소학교 훈도 교사로 이제 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우희 선생 소설 읽으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은 선우희의 그 식민지 인식 혹은 뭐 일본 인식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 명료하게 뭐 사후적으로 뭐 1970년대가 되면은 일제 말기 상황에 대해서 혹은 뭐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뭐 BC급 전범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는 소설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뭐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제하를 뭐 이를테면은 뭐 민족주의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우희 선생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럼 더 본질적인 그 특성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고하다가 생각해 보다가 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152페이지 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라이트 모티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반복 모티프죠. 그러니까 선우희 선생 그 소설을 보면 역시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뭐 이러저러한 정치적 풍속적 혼란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전쟁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좀 모티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성일 선생 뭐 산문하고 이제 소설을 좀 대조해서 보면은
뭐 신문 논설이나 칼럼, 그 다음에 뭐 논쟁기에 보여주었던 어떤 비평적 서술에서는 좀 냉전적인 반공주의,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반공국가주의 또 반공 이데올로그로서 이제 선우위의 면모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설을 막상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이제 칼럼이나 좀 비평, 산문하고는 좀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만 읽은 사람의 이제 선우에 대한 상하고, 뭐 일종의 이제 뭐 언론인이자 뭐 사회비평가로서의 이제 선우희 선생이 보여주었던 직정적인 반공주의적 언술, 그 이미지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저널리스트 선우위보다는 소설가 선우위의 어떤 특징이 뭐냐, 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우위 소설을 뭐 인간주의다,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인간주의의 내용은 뭐냐, 또 휴머니즘의 뭐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북 소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뭐 좀 선우위 소설에 나오는 뭐 서북 지역주의, 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이제 소민주의의 특이성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용문 밑에 보면은 뭐 인용문은 뭐 그 김성환 작가가 선우위 문학 선집에서 선우위 선생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선우위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호남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이라든가 뭐 비평이라든가 혹은 뭐 소설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게 뭐 인간 그 자체를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관용적이고 원만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뭐 그런 성품의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선우희 선생의 이제 그 인간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은 남한으로 이제 그 월남한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산업화를 거치면서 혹은 그 이전에 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두환 정권과 갈등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적 투쟁을 했던 또 지식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그 선우희 선생이 뭐 인간적으로는 좀 지속적인 교류를 좀 했었던 뭐 그런 면모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비평이나 산문을 통해서 혹은 저널리스트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선명한 태도, 때로는 이제 선동적인 태도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이면에서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좀 환대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영희 선생이나 혹은 뭐 세카이의 그 한국 관련 민주화 소식을 연재했던 뭐 지명관이라고 하는 뭐 지식인, 이 지식인의 존재도 사실은 끝까지 숨기고, 뭐 세카이의 뭐 이 지명관 선생을 필자로 소개시켜 준 것도 또 선우희 선생 자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면모들이 이제 선우희 소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 그 인간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소설 안에도 이제 그런 성격이 유사하게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제 좀 소민이라고 하는 이제 주체 개념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민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교해 보면은 1960년대 한국 문단에서 뭐 소시민 논쟁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문학과지성 동인들이 이제 4.19 혁명 직후에 뭐 아주 선명한 어떤 개인의식, 또 자유주의적 어떤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소시민주의를 내세우고, 또 소시민주의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뭐 창작가 비평에서는 뭐 시민주의를 내세우면서 또 비판하고 뭐 이런 면모도 나타났었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견 소시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뭐 자유주의, 뭐 개인주의, 뭐 이런 그 이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나날의 일상을 그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생존이나 어떤 생활의 지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견뎌 나가면서 살아가는 도시인, 뭐 이 정도로 이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우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 의식적 세계관 자체가 뭐 1960년대 이후에 뭐 남한에서 형성된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그러니까 유년기로부터 이제 20대 성장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 정주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승되어 왔던 좀 토착화된 어떤 생활의 어떤 습속 혹은 문화, 뭐 이 기반 아래서 이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설 안에서 그러한 세계관, 뭐 때로는 처세관 혹은 뭐 인간관 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 스콧 같은 이제 뭐 문화인류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농이랄지 소생산자들이 도시인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호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혜성. 그러니까 좁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뭐 농사를 지어가고 뭐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그런 이제 뭐 농민들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나 이제나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 불확실성도 있고 기후의 불확실성도 있고 혹은 뭐 수탈 지배 권력에 의한 수탈 그것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농민들 혹은 뭐 소농들 뭐 소생산자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은 무엇이냐? 뭐 생계윤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지속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뭐 권력의 폭압이 혹은 뭐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변덕스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소농들이 뭐 인내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인내를 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적 위험도 회피하고 생계곤란의 위험도 회피하는 그런 위험 회피의 전략을 사실은 뭐 소농들, 소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뭐 이러한 의식이 이제 그 선생의 그 소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남한과 이제 북한의 이제 서로 다른 정치 운동과 체제가 형성되어가는 와중에 뭐 이를테면은 선우희 선생이 이제 노다지라고 하는 전작 소설 속에 그 김도읍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갖다가 큰 아들을 갖다가 이제 남한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다 남한으로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큰 아들은 남한으로 보내고 뭐 나중에는 이제 둘째 아들도 오게 됩니다만 소설 속에서 보면 이 딸들은 이북 지역에 남겨놔요. 그래서 큰 아들이 왜 저만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남 체제나 이북 체제나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서 장래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근데 네가 이남으로 가서 만약에 생존하게 된다면은 이북에 있는 그 식구들이 설사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문의 어떤 피는 뭐 이렇게 가문은 유지되는 거 아니겠느냐. 반대로 네가 이남에 가서 혼란 속에 휩싸여서 어떤 예측 못할 끔찍한 상황 속에서 뭐 죽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북에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문은 뭐 유지된다. 뭐 해가지고 이제 위험을 이렇게 회피하고 분산하는 그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뭐 이런 류의 그 위험 회피의 전략 같은 경우가 이제 선우의 소설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 과정에서 어떤 인간주의적인 어떤 호혜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로 가서요. 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155페이지에 뭐 서북 지역주의 관련해서 좀 몇몇 인용문을 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다지 소설의 이제 그 평안도 일대의 이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155페이지 A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평안도 일대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기 때문에 뭐 조선 시절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뭐 과거를 본다고 해도 어차피 벼슬자리를 얻을 수 없는 자리였고 그래서 별다른 뭐 그 입신 출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이제 수탈이었다. 수탈. 그래서 뭐 벼슬아치들은 다 수탈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 수탈 속에서 생존을 유지해 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조선조 500년 동안 뭐 어차피 이 평안도 사람들은 소외된 변방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 왕조가 뭐 멸망을 하건 혹은 뭐 일제와 같은 외세에 의해서 국권이 상실되건 그것 자체가
평안도 사람들의 뭐 일상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없었다. 그래서 뭐 청나라라든지 뭐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 뭐 러시아, 일본 또 어떤 나라가 뭐 들락달락 한다고 할지라도 평안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그 어제 이제 했던 농사일을 다음날 다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 을 가지고 있었다. 뭐 요런 류의 이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지역적 변방성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선우희 선생 그 소설의 그 민족주의적 성격이나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 국가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그 약한 그 작품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지역성에서 이제 온축된 어떤 사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복이 아니었나 뭐 싶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157페이지에 뭐 몰역사적 경위와 충격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해방에 대해서 이제 해방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그 예상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충격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희 선생 소설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 역사적 격변들 있잖아요. 모든 역사적 격변이라고 하는 게 좀 경위와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역사적 격변이 경위와 충격인 이유는 뭐 이를테면은 뭐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뭐 민족 간의 뭐 상호 살상, 뭐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런 게 아니고 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노동과 또 미래 전망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 격변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속되어 왔던 이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일부터는 선택지가 어디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제시대로부터의 해방도 그런 점에서 보면 재난적 상황에 이제 유사한 것이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까지 지속됐던 일상성이 파열된다는 점에서 재난적 상황과 유사한 것이고 라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고방식, 어떤 세계관, 어떤 입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서는 뭐 이데올로그로서의 이제 선우희 선생에 대한 뭐 비판들이 꽤 많이 있었죠. 생전에도 본인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냉전적 반공주의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인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왜냐하면은 뭐 일본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담을 한 책 내용, 뭐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 시대나 뭐 전두환 시대 나에 대해서 극우주의자다, 냉전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실은 고향에 여전히 일가 친척들이 그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북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북한을 비판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그런 친척들 혹은 가족들의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 가뭄, 기후적 재난이 이제 발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늙어가는 그 친척들, 늙어가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조선일보 지상에서는 가끔가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특히 당신들 같은 이제 외국인들,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대담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죠. 외국인들 앞에서는 이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넘어가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선우희 선생의 이제 소설 혹은 뭐 세계관을 그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는 문화 심리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애양심이 아닌가 싶어요. 애양심. 물론 뭐 문화 심리 구조가 단순하게 뭐 애양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뭐 몇 가지 측면에서 문화 심리 구조를 이제 검토할 수 있는데 16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뭐 혈연적 기초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처세라든가 어떤 생활 윤리로서의 뭐 예라고 하는 혹은 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분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문에서 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그 선우희 선생이 그 이남이나 그 이북, 그러니까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 실제로 특정한 어떤 귀속의식이나 귀속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반공주의적 언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일제식 표현을 쓰면 국채에 대한 뭐 신념 뭐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우희 선생의 본질은 그냥 실양, 그러니까 고향을 상실했다 혹은 낙원을 상실했다 이런 감각 속에서 부유했던 그러니까 이남에서 부유했던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좀 평생을 좀 살아갔고, 그게 유독 이제 소설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수선했는데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오늘 토론 맡아주신 한수영 교수님께서는 실은 선우에 관해서 굉장히 계몽적인 아주 유익한 논문을 쓰신 바도 있고, 특히 오늘 발제처럼 선우에 관한 상당히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학술 행사로 이렇게 하게 된 게 거의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가슴도 좀 두근두근하고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생님께서 시간에 좀 압박을 받으셔서 정말 이 훌륭한 발표문인데 충분히 그 의미를 드러내시지 못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짧게 읽고 지나가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뭐 학술 이런 행사에서 토론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명훈 선생님이 발표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각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다른 발표들 들을 땐 그렇지 않은데 이명훈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방금 우리 황정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선우이론을 굉장히 여러 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30대에 쓰고 40대에 쓰고 50대에 쓰고 10년 주기로 이렇게 쓰고 뭐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명훈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 한 30여 년에 걸친 선우이 연구의 어떤 궤적을 돌아다보게 만들고 반성형을 만들고 성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표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자체도 훌륭하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를 새롭게 성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개인적인 것인데 제가 이거 와서 현장에 보니까 제 토론문이 무척 길군요. 예, 길고. 근데 사실은 거의 단숨에 썼고요. 다시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고 손대는 순간에 제 최초의 이 토론문을 한 두어 번 읽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최초의 어떤 격정이랄까 파토스가 사그라들고 이리저리 분칠하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오탈자만 고치고 바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무척 감정적이고 무척 길고 그래서 무척 죄송합니다만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 이 선우위의 최근 선우위를 떠올릴 때마다 제 내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어떤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이명훈 선생님 발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작품을 이명훈 선생님께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늘 이 소민주의라고 뭉뚱그려지는 이 개념화도 중요해서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토론 요지의 첫 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제 내리를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는 최근에 선우위를 떠올 때마다 하는 이 장면이 어떤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소설 제목은 1950년의 곶불감기라는 소설이고 짧은 단편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훈 선생님의 이 발표 내용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할 듯해서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은 시골 지서의 사찰 주임, 정보계통에
인데 한국전쟁 당시 폐주하는 인민군에게 낙오한 북측의 거물급 인사가 동료 현사에게 체포되어 옵니다. 낙오한 폐잔병이라 몰골이 상거지와 다름없는데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주인공은 경악합니다. 그 거물급 인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과 활동으로는 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당시가 전시였기 때문에 즉결 처분으로 사살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주인공인 사찰 주임은 월남한 서북 출신 인물인데 자폐와 유치장애 임시구금된 저 옛 스승을 어찌해야 좋을지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마지막 장면은 모두가 잠든 새벽, 즉 경비도 허술해졌을 그 신새벽에 주인공 혼자서 그 선생이 구금된 경찰서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소설은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주인공이 동료들 몰래 선생을 풀어주어 도망가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새벽에 경찰지서로 향한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발표문에 나오는 한평생은 이 단편을 다시 확장하고 고쳐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읽으면 이 1950년의 곱불강기의 마지막 장면이 선생을 탈출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제대로 만나 인연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첫 대면했던 순간 서로가 모른 척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릴 방법을 좀 더 대국적인 맥락에서 고민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서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면했던 것을 반성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살릴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봅시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곱불강기라는 소설은 집을 나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방식 기억이 반드시 오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독자들이 이 새벽의 외출을 뭐 다양하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구금되어 있는 옛 스승을 어떻게든 탈출시키든 뭐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집을 새벽에 나서는 것이 누구라고 읽게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 이 부분을 이명호 선생님께서도 소중하게 다루시고 이런 부분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과문한 저의 그 선우위 연구사 기억에는 한평생이나 1950년의 곱불감기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명호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지점, 이것을 뭐 온정주의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뭐라고 해석하든 이 부분이 사실은 선우위 문학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고,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포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반가웠고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절 앞부분에는 생략하고 인용문 바로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작가 선우위의 이 염호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 그간 여러 연구자나 비평가들이 달려들어 그것을 밝히거나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선우위의 겸장지사인지 진정인지 모르겠으나 작가 자신은 미숙한 나는 아직 이론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명원 선생님께서는 바로 그 기원과 구조를 이렇게 간단히 줄이는 것이 허락된다면 소민주의와 애향심에 기반한 문화심리 구조라고 규정하시고, 상부구조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문화심리 구조의 외피라면 그것의 무의식적 토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고 체화되어 이제는 제2의 자연처럼 되어버린 제거할 수 없는 심리적 본체, 소민주의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우위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북인으로서의 문화심리 구조의 특이성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세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선우위의 문학 사상과 관련하여 주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괄호를 건너뛰어야 되는데요. 예, 집중해 왔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그 외피인 반공 이데올로기보다도 훨씬 더 발생학적이고 근원적인 심리 구조의 형성 계기와 발현을 짚어내신 것입니다. 이 주장의 세목들이 지니는 장점 또는 토론자로서의 제가 공감한 지점들을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이 발표가 선우위 연구사에서 특히 그의 문학사상을 규명하는 연구의 계보에서 분명히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기착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선생께서 제안하신 소민주의는 앞으로 이 선생께서 좀 더 다듬고 벼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소민주의를 둘러싼 동료 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 더 공교로운 개념의 속살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소민주의라는 규정이 과연 선후위 문학 사상을 행해하는 적절한 개념인가에 대한 토론은 전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의 유용성에 동의하고요.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견주거나 대체할 만한 대안적 개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척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 3정을 읽겠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선우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임을 다시 상기하면서 토론자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시 처음에 1950년의 곧불감기로 돌아갑니다만 주인공이 체포되어 온 현역 거물급 북한 관료이자 옛 선생이기도 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옳을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학술 토론이나 학문적 객관성 혹은 이론과 체계 등을 다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저는 날이 갈수록 이 고민이 저에게 매우 실존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어서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아마도 토론자 섭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작품이 번개처럼 떠오른 것도 그런 연유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더구나 사법체계 한 축을 담당하는 현역 경찰이라는 공인인 주인공이 개인적으로는 옛 스승이자 동양 선배이기도 한 사적 인연을 지닌 그 인물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을 것인가. 소설은 그 서북 출신 대한민국의 경찰이 선생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설에만 국한하자면 공인 대 사인이라는 구도가 성립됩니다만 이와 유사한 선택의 기로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과 예술작품에 허다하게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얼핏 떠오르는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황석영의 손님이나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가 그렇고 영국의 영화감독인 켄 로치의 이 스페인 내전을 다룬 랜드 앤 프리덤이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그러합니다. 모두 누군가를 죽입니다. 아는 사람, 심지어는 형제도 있고 어제까지 혁명대오에서 함께 투쟁하던 동료도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작품 안에서 그런 고뇌가 그려지긴 합니다만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이때 죽이는 사람의 살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이는 것은 내 형제 혹은 내 동지 혹은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의 방해자이거나 반역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선생께서는 선우위 소설에서 살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적 정서에 기반한 소농적 문화심리의 구현체로서의 소민이라고 규정하셨고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나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합리주의나 이성과 배치되는 전근대적 가치나 정서와 더 밀접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종종 몰역사적이고 탈이념적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만 저는 선우위 소설이 보여주는 이 장면 혹은 갈등 혹은 그 사건을 규정하는 더 큰 크로노토프는 그렇게만 한정할 수 없는 철학적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을 쓰기 전에 내내 염두를 떠나지 않던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였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고네에 관한 오래된 철학적 미학적 해석의 선편에 해당하는 헤겔의 안티고니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편이 그렇지 않은 편보다 더 낫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을 무엇이라 명명하든 간에 선우위 문학을 가로지르는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는 단순히 전근대나 농촌 혹은 농민이나 애양심과 같은 심리 구조로 환원하기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저는 딱히 이 자리에서 명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국가나 민족 혹은 계급이나 이념 혹은 그것보다 더 크거나 작은 이 지상의 모든 가치들의 압력을 견디고 당장 눈앞에 있는 저 초라하고 왜소한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면서도 저 자신은 또 제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이념이나 가치의 이름으로 당당히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처럼 또 실제로 그렇게 죽어가는 체념과 의지가 뒤엉킨 묘한 표정을 하고 있을 그 인간, 타자들 혹은 적에 관한 예우입니다. 그것을 동정이나 연민 혹은 척은지심이나 온정 혹은 휴머니즘 무엇라고 부르든 간에 이른바 법의 이름으로 역사에 종행하는 그 엄청난 압력을 가까스로 견뎌내려는 의지가 선우위의 문학의 면면이 존재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나 힘은 농촌, 농민, 실용, 애향과 같은 근대 이전의 가치와 체계로 환원되기에는 너무도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저는 이명호 선생님께서 적절히 주목하신 한평생의 그 순간 혹은 1950년 곧불감기의 그 정황의 선택이 지니는 의미나 가치를 조금 더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으로 읽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좁은 독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의 소민주의 그리고 그 개념의 의미 구조를 직조하고 있는 농촌, 향토,
농경적 상상력, 실용,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몰역사성과 탈정치, 비이념의 규정들이 선우의 소설의 이 독특한 크로노토프를 너무 소극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사인적인 것, 그리고 다소 퇴행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 이명훈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는다면 제 소박한 의문이 풍요로운 대답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한수영 선생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논문을 쓰고 이럴 때 한수영 선생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논문에 뭐 인용은 뭐 논문 한 편만 했습니다만 사실 뭐 선우위에 대한 뭐 분석이나 탐구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선생님이 그 작업을 좀 안 한 틈새가 없을까 하고 사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뭐 마지막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기한 말씀이 좀 설명이 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소민주의라고 했을 때 뭐 소농이니 소생산자니 아니면은 이제 뭐 근대 이전부터 아주 장관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이제 체화된 어떤 문화 심리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어떤 뭐 태형적 그 다음에 뭐 정근대적 뭐 이런 개념에서 논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포지티브하고 이제 적극적인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왔어요. 사실 뭐 논문을 쓰면서 뭐 이런 문화 심리 구조 이런 거는 뭐 중국의 리처 허우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중국 사상사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고안한 그 개념인데 그분의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왕조는 멸망해 갔는데 그 중국의 농민들은 이상하게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왕조가 수천 년간에 수없이 바뀌었던 것과 무관하게 그 양자강, 뭐 황하 옆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붙들고 가족 경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이제 생명력을 유지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정근대나 뭐 근대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혹은 생활의 그 선택적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비근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좀 정근대, 근대 이런 바운더리를 좀 상대화시켜서 논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보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 결국은 이제 뭐 선우희 선생 소설을 뭐 인간주의다 휴머니즘이다 했을 때 지금 한수영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 소설 속에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이게 그 위험의 회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근대적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적과 동지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적이면은 어떤 국가규율 명령에 의해서 제거하고 동지면은 또 반대적인 어떤 뭐 연대하고 그런 건데 선우희 소설 속에 이제 등장인물들은 적과 동지라고 하는 범주 자체를 사실은 상대화하면서 뭐 노다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소설이 나오는데 독립운동가들이 감춰놓은 금덩어리를 갖다가 독립자금으로 써야겠다 하니까 이 김도읍이라고 하는 인물이 슬며시 보여줘요. 돈이 저기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다음날 다시 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뭐 도망갔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기에 뭐 북파되었던 특수공작원이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간첩으로 벌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소설 속에 이제 등장인물이 결국은 이제 그 인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너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나와 아무런 그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그 적과동지라고 하는 이분법을 그 회피함으로써 사실은 잠재적 미래이긴 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적으로 몰렸을 때 결국은 내가 과거에 했던 바 그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민중적 전략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면모들이 방금 그 소설 속에 인물들에게도 나타났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다뤄지고 있는 쟁점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손의 소설에 대한 여러 다양한 참조도 가능하고 또 그 소설이 반영하고 있는 어떤 한국인의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심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정도로 성사성이 있는 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분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정도로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방청객 가운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명원 선생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사실 이명원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떠올렸던 작가는 이제 전 선우인 잘 모르니까 오히려 그 경남 출신의 그 이병주 같은 작가에서 사실 좀 비슷한 면모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어떤 뭐 전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족 체제 혹은 어떤 그 유망한 어떤 청년들과의 어떤 이웃 간의 어떤 동네 이웃 간의 그 연대 의식과 같은 것에서 국가 간의 사법 체계와 같은 것들조차도 순간순간 좀 무시되는 측면들, 뭐 이를테면 그 이병재 지리산 같은 데서 그 주인공이 그 고향 그 부잣집에 서울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같이 공동생활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서북 지역이라는 특수한 어떤 지역성에서부터 말씀하신 건데 이게 혹시 좀 그러니까 서북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는 선을 넘어가지고 좀 확장될 가능성과 같은 것은 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병주 선생이나 뭐 하여간 그 일제 말기에 어쨌든 그 20대를 맞고 뭐 이런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관계 공통성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유승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나 혹은 규율하는 국가 권력의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어쨌든 그 모순을 껴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존해가는 양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관계의 윤리는 다들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병주 선생의 이제 소설하고 좀 선우희 선생하고 소설이 좀 달라 보이는 거는 뭐 일종의 이제 그 강한 뭐 이념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또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선호하는 이병주 선생의 이제 소설하고 선우희 선생의 소설하고는 좀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우희 선생의 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은 뭐 특정 이념을 갖고 있기는 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념과 무관하게 그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행동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적 신뢰 배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우희 선생 소설을 저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역사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풍속 소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사 소설이라고 만약 규정하려면 이제 풍속형 역사 소설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병주 선생의 이제 소설 포함해서 뭐 이른바 이제 일제 말기 뭐 학병 세대 등으로 이제 운이 되는 범주의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이념형 역사 소설로서의 좀 성격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인간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좀 돌출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번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저희 세대 때는 소설
소설 같은 거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애들도 있지만, 보지 않는 애들도 있고, 뭐, 무엇보다가 폐허가 되는 그 젊은이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 형편들 어렵고, 아직까지 그 문학적 인식이라든지, 아직 의식 수준들이 아직 아직 멀었고, 좀 문학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고, 또 마음들이 아무래도 딴 데 아무래도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상 언어라든지 이런 걸 전복하고, 아직 이걸 찾아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라 그냥 소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이상 초과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